이 근래 계산 문제는 이쪽에 어림셈법 아니면 비율분석법 쪽에서 언급을 하니까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근래에는 계산 문제를 잘 인용을 안 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간단한 거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같이 550만 원, 1210만 원, 1331만 원 이런 식의 배열은 줄 수 있고요. 예전과 같이 복잡한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라 이렇게는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대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게 되면 비율 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자, 부채 감당률에 대한 크기가 있을 때요. 1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융자를 받으면 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는 순 영업소득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측정했을 때는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종합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요.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은 얘가 얘보다 크죠. 근데 종합 수익률을 판단하는 근거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영업소득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종합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그만큼 정의 레버리지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보다 뭐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순 영업소득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훨씬 커지면서 지분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커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내용 정도를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13번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은 개념이죠. 거기 보면 1번 지문에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거죠.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죠. 감당하고도 자녀에게 남는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에 대한 부분은요. 그 값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셔가지고요. 거기 이제 그 14번에 보면은 어림셈법과 이제 비율 분석법에 대한 거. 자, 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아까 하셨죠. 총자산 회전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총자산 회전율. 응? 안 하는 거예요. 총자산 회전율도. 그죠?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눈에 익지 않는 거를 지문을 하나 툭 넣어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지문 같은 식으로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집 갖고 문제를 풀 때는 뭐 옆에 답하고 해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었죠. 간단하게. 조만간에 이제 한번 더 해야죠. 여러분들이 복수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원래 오늘 보려고 그랬다가 그죠? 예, 요즘 날씨도 폭염이 뭐 하고 해서 뭐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이면 그래서 반대로 볼 수도 있죠. 저녁반을 먼저 보고 오전반을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문제가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래저래 해가지고 문제는 제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 볼 수는 있죠. 인생 바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확인은 해서 보완은 좀 하시긴 하셔야 되죠. 지금 10점이면은 근데 나중에 기본적인 용어는 이해가 되시고 계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정리하고 줬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최소한 이제 그 정도까지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비율 분석법에서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면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수익 가격에 대한 것은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이제 수익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요게 요 순수익에는요. 이게 소멸성 이윤이라든가 일시적인 이윤은 여기다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순수익은요.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연간 수익을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왜 건물을 보게 되면요. 1층이 공실이 됐을 때 이 임대에 대한 어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행사매장으로 쓸 때가 있죠. 행사매장을 쓰게 되면 얘들은 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의 사용료만 내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여기다 가산해 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걸로 수입이 한 200이 더 들어왔어요. 이것까지 플러스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환원율이 10%라 그러면 원래 1,000이면은 1억이 되는데 200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1억 2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무슨 비율을 측정할 때요? 대부비율을 측정할 때 이게 50%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1억이면은 이게 50%니까는 얼마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5천. 근데 얘가 지금 1억 2천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6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곡이 된다는 얘기죠. 추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정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면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율 분석법으로 투자 판단할 때는요. 동일한 투자 대안이라 할지라도 사용한 지표가 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세전하느냐에 따라 다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림셈법은 미래 현금 수지를 할인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할인 기법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가게 되면 어림셈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조소득 승수가 오고요. 대상부동산에 대한 조소득이 2천만 원이면은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1억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승수법에 의해서도 뭐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는 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틀린 거는 2번이 되죠.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총 투자액을 세전현금 수지로 나눈 비율이다니까 틀렸겠죠.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리고 종합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되고요.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것은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 몇 년?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승수 자체가 회수 기간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6번에 대한 거는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방법. 그러면 회계적 이익률밖에 없죠. 우리가 순수 내현 그래가지고 네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요. 17번에 역수관계 나와 있는데 역수에 대한 거를 뭐 지문상에서는 뭐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역수관계를 따로 물어본 선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셨다 그러면 역수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데 계산할 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으니까 감채인계수는 뭐하고 역수가 돼요? 그건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분배당률은 뭐하고 역수가 돼요? 세전하고. 그러니까 걔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종합환원율은 뭐하고 역수가 되냐면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후 수익률은 뭐하고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게 되면요. 다음 자료에서 예상되는 세후 지분복귀액의 현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세후 지분복귀액 구하는 이 식은 기억하시나요? 이게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
순매도액이 나오고 미상한 저당 잔금을 빼면 세전, 자본이득세 공제하면은 세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따기 위해서 이름을 딴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매도 가격이죠. 매도 가격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5억을 줬고요. 거기서 예상 매도 가격이 매도 경비의 몇 프로라고 했냐면 5%라고 그랬죠. 5억에 5%면 얼마겠어요? 2,500이겠죠. 그러면 순매도액이 얼마? 4억 7,5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가 보면은 예상 미상한 저당잔금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2억. 그러면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2억 7,50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자본이득세가 얼마예요? 3,500만 원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은 나오는 게 2억 4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할인율을 몇 프로를 줬다는 얘기예요? 20%. 1.2로 할인하니까 2억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8번에는 이제 답이 2억 원 이렇게 되겠죠. 분명하게 이번에 다시 테스트할 때는요. 틀림없이 현금 수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반드시 넣어드릴 거예요. 거기서 답을 꼭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거기서.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고요.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유입만 발생한다 그랬을 때 할인율 10% 물어봤었죠. 이것 때 푸는 요령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수업할 때? 거기 보시면 금년에 이제 지출이 있죠. 여기 보면 300, 100, 그 다음에 100이잖아요. 그죠? 내년에 유입이 있죠. 첫 번째가 660이죠. 330이죠. 440일 때 할인율 10% 줄 거란 얘기죠. 얘가 10%면 그때 그렇게 설명했죠. 600에 10%면 60이잖아요.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얘가 그냥 얼마? 600. 300에 10%면 30이니까 없어지겠죠. 그럼 300. 400이 10%면 40이니까 없어지니까 400. 그쵸? 원래는 660이잖아요. 그러면은 660을 1 플러스 할인율이 10%니까 0.1로 할인해야 돼요. 1.1로. 그러면은 600 나와요. 600.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몇 프로로 준 거예요? 10%로. 실전에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하라고 나오면 할인율하고 끝자리를 봐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시간 안에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할인율을 만약에 뭐 7%, 8%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수년가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게 유입의 현가잖아요. 유출이 300이니까 600에서 300 빼면 얘는 300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100이니까 200 나오고 300 나오잖아요. 그죠? 뭐를 계산하면? 네, 수년가 계산하면. 여기서 수익성 지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익성 지수도 계산할 수 있죠. 600을 300으로 나누면 얼마? 2 나오겠죠. 얘는 더 간결하죠. 이게 300인데 100이니까 얼마? 3 나올 거고요. 얘는 100이고 400이니까 얼마? 4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배열을 해줘야 시간 안에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빨리 됐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저거를 일일이 계산한다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때문에 이게 25회 이후로는 이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배열이.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쉽게 준다 손 치더라도. 일단 어쨌든 이제 지문을 보시게 되면요. A의 수년가하고 C의 수년가는 같죠. 둘 다 300이니까. 그 다음에 A의 수익성 지수는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의 수년가는 2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의 수년가는 300이 되겠죠. 근데 C의 수익성 지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4가 나겠죠. 4가.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9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예, 답을 도출을 못 하셔도 돼요. 예, 저기에서 큰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저런 거를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간단한 걸 줬을 때, 그죠? 암산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있죠. 예, 그런 것만 이제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죠. 예.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20번에 다음의 표를 보고 설명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자, ABC 세 개의 투자안이 있죠. 순현가하고 뭐가 있어요? 수익성 지수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개의 투자안 모두가 타당성이 있죠. 왜냐하면 순현가는 다 0보다 크고요. 수익성 지수는 다 1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한 A에 비해서 투자한 B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A하고 B하고의 순현가의 크기는 같잖아요. 근데 수익성 지수가 B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커진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투자한 A에 비해서 투자한 B의 투자 규모가 더 클 것이다 그랬으니까 작다는 얘기겠죠. A하고 B하고 이제 비교했었을 때, 그죠? 왜냐하면은 투자한 B가 상대적으로 수익성 지수가 크다는 얘기는 투자 규모가 어떻게 돼요? 작다는 얘기잖아요.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뭐가 커지니까 수익성 지수가 커지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현재 250만 원이 되는 투자안이 있을 때요. 이 투자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의 현금 유입이 예상이 된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었을 때, 그렇죠? 할인율이 제로라고 그러면 수년가는 50만 원이란 얘기죠. 그냥 100만 원씩 3년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300에서 250 빼면 남는 게 50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배열로 주기는 어렵죠, 이게. 할인율이 제로일 때 막 이렇게 주면은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래갖고 또 1번 주면서부터 한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주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상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4번에 할인율을 증가시킬수록 수년가는 커진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할인율이 커지면 수년가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예. 근데 높아지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그리고 풀어는 갖고 왔다는 얘기죠. 예습은 일반적으로 그 바로 옆에 답하고 해설이 있는 문제집들은요 거의 뭐 그냥 들어오신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답하고 해설이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그럼 책을 분철해 가지고 그 옆에다 놓고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습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와서 그러면 이게 답이 있고 해설이 있어 갖고요 아는 것 같아도 이게 만약에 답하고 해설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예습을 해오시는 게 그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답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봐가지고 서로 이렇게 쓱 봐갖고 좋은 문제야. 그러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고 해설이 없는 이제 별도의 테스트 한다고 문제지 들으면은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답이 바로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22번 문제는요, 이게 시험에서 이런 개념으로 한번 출제한 거예요. 이거 기출에서. 이게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거죠. 이거 왜 그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냐면요. 이때 말이 많았었어요. 이거 했을 때. 학생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알란 얘기냐, 막 이래가지고. 여기도 5년 줬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은 초기에 투자 금액이 1600이죠. 그 다음에 얘가 거기 보면 매년 얼마씩? 180씩. 근데 이제 5년 차가 되면은 이게 1980이잖아요. 그럼 얘네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될 때. 조건을 보게 되면 5년인 연금의 현가 개수 있죠. 거기 보시면은 얘가 3.79079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년인 일시불의 현가 개수 있죠. 0.62091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금이라는 것은 매년 어떻게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금액이 반복되는 게 연금이죠. 네, 그러면은 180만 원에다가 뭐로 곱하면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게 1980이잖아요. 그러면 연금에다가는 180에다가 이거 3.79079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5년 후에 발생하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계산할 때 여기다가 1980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보유기간 말에 처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말에 처분을 한다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연말까지 역시 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180이. 그러니까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80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1980에다가 0.62091을 곱하면 안 되고 여기서 180을 공제한 1800에다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분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저거를 분리시켜 가지고 180가에서 1800을 갖다가 분리시켜서 계산하기가 어려웠을 거란 얘기죠. 그때 당시에 시험상의 문제는 이걸 다 130으로 줬었어요. 기출은. 그리고 마지막에가 1430 이렇게.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마지막에 이게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세후 지분 복귀인가 보고 1430을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말에 판단 과정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최소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임대 수익은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나오는 게 얼마 나오냐면 1800 나온다는 얘기죠. 두 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그러면 지출한 돈이 1600이죠. 1800에서 1600 빼면 200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년가가 20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또 난리 난 거죠. 이게 분리가 되냐고 니들이 와서 풀어봐라 또 이제 난리 난 거죠. 저거. 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요즘 들어갖고는 뭐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셨는지 저녁 수업이 끝나고도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겠다고 빚정리 우리가 하고 간다고 그 시간서부터 10시 반 넘어가지고도 참 그 진작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죠? 봄 정도에 시험이 꼭 임박하니까는 그때서부터 난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시면 또 그나마 다행이죠. 처음에는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시기 바빴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학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초반에 엘리베이터가 한 3대 되는 줄 알았어요. 수업 마치고 손 씻고 나오면은 텅텅 빈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꾸준히들 그렇게 가시더니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으니까 이제는 열심히들 하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올해 내년에 그 목표 놓고 들어온 친구도 올해 1차는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해야 된다고 그게. 그러면은 1차가 만약에 올해 되면 내년에 볼 때 훨씬 한가지지. 어차피 목표가 내년에 뒀으니까. 근데 나머지 있는 친구는 마찬가지 또 늦게 나와가지고 1차가 됐는데 일찍 나와가지고 1차도 안 되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면은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또 분위기가. 고청각 안 그래? 하여간 난 늘상 걱정하고 있어. 아버님 오실까봐. 아버님 오시면 진실을 얘기를 할 거야. 알았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자,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갑은 1000만 원을 농지 매입에 투자해서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 1년 후에 1200만 원의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는 걸 알았다. 이때 갑의 투자 대안의 내부 수익률을 물어봤을 때는요. 내부 수익률의 계산을 한 번 딱 출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1000만 원일 때요.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뭐를?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요. 계산이 힘드시면 식에 대한 거 약간 이해만 시키시면 돼요. 이걸 나누면 돼요. 그냥. 그러면 1.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몇 프로겠어요? 20%. 그죠?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실전에서는 25%를 한번 준 거예요. 유입이 6,000원, 유출이 5,000원 이래가지고 할인율을 20% 주고 요거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게 되면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줬어요.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뭐를 구해야 돼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지분 투자액이 18억으로 줬죠. 근데 가능 총소득이 얼마라고 줬어요? 4억 줬고요. 거기서 공실 및 임대료 수입관 손실일 가능액이 5%를 줬죠. 4억에 5%면 얼마겠어요? 2천이겠죠. 공실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차료 수입액이 5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4억에서 얼마를 빼면요? 2천을 빼게 되면 3억 8천이죠. 3억 8천인데 여기서 얼마를 플러스하면요? 5천을 플러스하면 4억 3천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가 주어져 있죠. 예, 영업경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4천. 그럼 얘가 얼마겠어요? 3억 9천.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야 되는데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2천. 그럼 빼고 남는 게 얼마야? 3억 7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영업소득세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남는 게 얼마겠어요? 3억 6천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세후 들어가고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잖아요. 그러면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일로 분모로 들어갈 거고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 되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이 얼마냐면 18억이잖아요. 얘는 3억 6천이고 그렇죠? 나누게 되면은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출하지는 쉽진 않을 거예요. 시간 많이 걸려서. 만약에 세후를 구하라고 혹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잘라서 줄 가능성이 있죠. 순영업소부터. 그러면 한 1분 정도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해서 이거 공실 있는데 또 기타 소득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면 역시 뭐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25번은 조금 아까 푸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26번에 보시면 단순 회수 기간법으로 부동산 투자한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걸 물어봤죠. 26번 같은 배열로 출제했던 선례가 있죠. 가장 회수 기간이 있죠. 짧은 애를 선택해라 이렇게 고르라고 했던 거죠. A를 보게 되면 500을 투자했죠. 500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 걸린 거예요? 얘는 3년 만에 투자한 돈 다 회수가 된 거죠. B를 보게 되면 600이 들어간 거죠. 600 회수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4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700이 투자가 됐을 때 들어간 돈 회수할 때까지 걸린 게 2년 반 만에 회수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3년 차에 2년 차까지는 얼마 걸렸냐면 500이 회수가 됐는데 3년 차 들어갔을 때 400이잖아요. 그죠? 그럼 200이 회수가 덜 됐으니까 1년에 400 들어왔으니까 6개월에 200씩 들어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2년 반 만에 회수가 된 거고요. D에 대한 거를 다 회수하려고 그러면요. 시간 걸린 게 3년까지 회수가 된 게 600이잖아요. 그죠? 근데 4년 차에 400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는 몇 년 만에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이 다 회수가 된 거죠. 5년에 900이니까 얘 회수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5년 걸리겠죠. 그럼 가장 짧은 애가 누구라는 거예요? C가 되는 거죠. 걔를 선택하는 거죠. 가장 회수 기간이 짧은 애. 그 다음에 그 27번 같은 패턴이 나왔을 때는요. 이게 실전에서도 이렇게 준 건데 다만 이제 금액과 수치를 조금 다르게 줘야 된 거죠. 근데 27번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계산을 다 하라고 유도하지 않아요. 암산 수준에서 값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렇죠?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얘네 둘을 먼저 찾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투자액하고 뭐하고 순영업소득. 그럼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1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순소득 승수 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에 총투자액이 들어가면은
이게 종합환원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둘이 역수니까요. 이 배열에서 간단하게 틀린 거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쪽이 10이면 나머지가 10이 된다고 그랬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열을 갖다가 미리 한번 보시면 되죠. 거기 보면 갑은 현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이 연간 8천만 원, 저당 지불액이 연간 4천만 원인 부동산을 10억 원에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총 투자액이 10억이죠. 그죠? 근데 거기 봤더니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그러면 종합환원율이 몇 프로겠어요? 8%잖아요. 그럼 틀린 게 4번이죠. 지분환원율이 8%라고 했잖아요. 종합환원율이 8%지 지분환원율이 8%가 아니잖아요. 지분환원율이라는 게 지분 배당률 얘기예요. 지분 배당률이니까 걔는 무슨 투자액에 대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얼마겠어요? 4억이죠. 그럼 세전이 얼마겠어요? 세전이 4천이죠. 그죠? 그럼 얘는 10%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먼저 일단 찾아보는 게 나머지 문제를 풀 때, 그렇죠? 이거를 기출에서는 얼마에 투자했다 산다고 그랬냐면 8억에 샀다고 그런 거예요. 8억에. 그렇게 한번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알면요. 부채 감당률은 식만 알면은 바로 할 수 있죠. 부채 감당률은 2가 나오겠죠.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되잖아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죠? 순영업소득이 8천이고 저당 지불액이 4천이잖아요. 그러면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가지만 할 때 일단 얘네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한쪽을 10으로 줬으면 나머지도 뭐가 된다는 거. 10이 돼야 되는데 요걸 한번 썼단 말이죠. 출제자들이. 예, 그러면은 얘네를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지분 배당률이 10%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승수 있죠. 얘도 얼마 나와요? 얘도 10 나오죠. 세전은 반대로 여기가 세전이고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잖아요. 그렇죠? 지분 투자액이 4억이고 얘가 4천이잖아요. 4천 가지고 4억 회수하려면 10년 걸리죠. 그러니까 한쪽이 10이면 나머지가 10이 되는 논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일일이 5개 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기준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얘네들 정도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괜히 잘못 들어가면요. 그리고 항상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의 27번 같은 배열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안에 틀림없이 답을 바로 찍을 수 있게끔 배열을 해놨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1번서부터 다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28번 있죠. 기출에서 나온 거 이거 인용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위가 들어가 있죠. 왼쪽, 오른쪽. 왼쪽이 얼마예요? 오른쪽이 얼마예요? 둘 다 10억이에요, 둘 다. 둘 다 10억. 단위가 10,000원이고 단위가 1,000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 대비 1억이면 종합환원율이 몇 프로겠어요? 10억에 5천이면요. 얼마? 5%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0억에 5천이면 10억에 1억이면 10%잖아요. 절반이니까. 10억에 5천이면 5% 나올 거 아니에요. 10억에 5,400이면 몇 프로? 5.4%잖아요. 그 문제의 답이 5.4%잖아요. 28번에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가치 있죠. 네? 네. 가치를 그렇게 준 다음에 저 위에 가게 되면 단위 1,000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거 왜 단위를 1,000원으로 줬겠어요? 이걸 10억으로 주면 바로 계산이 된다고요. 10억이고 그 밑에 가면은 순영업소득이 5,400이라고 줬잖아요. 거기 박스 안에. 그렇겠죠.
그럼 너무 계산이 간결하니까 출제자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단위를 1,000원 단위로 바꿔버린 거죠. 그럼 일단 사람들이 1,000원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면은 투자한 돈을 얼마로 생각하겠어요? 100만 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기출 인용한 거잖아요. 기출에서는 순영업소득을 5,700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종합환원율이 5.7%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그 시험 문제도.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요. 다 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총투자액하고 뭐하고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먼저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풀기가 힘들면은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죠? 연습 삼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습해 갖고 오실 때 미리 한 번씩 쭉 풀어보면 연습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선생이 이렇게 혼자 풀어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저게 저런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눈으로 보는 계산, 눈으로 푸는 계산 문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꾸 해봐야지 익숙할 거 아니에요. 예? 뭘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도출을 하는 거를 식도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나중에 감이 딱 오면서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툭툭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에서 옆에 해설 한번 참고하시고 가면 또 풀어주겠지 그래서 보시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자, 뭐 그 밑에 가시면은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그죠? 예, 부채 감당률이 얼마냐를 물어봤죠. 근데 아까 이거 푸는 요령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부채 감당률의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가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 순영업소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유효 총소득이 4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를 빨리 구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을. 근데 유효 총소득이 4천인데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40%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4, 46이니까 16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00 빼면 남는 게 얼마? 2400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때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상수를 곱하면은 원리금 나온다고 그랬었죠. 근데 거기 조건에 보면 저당 투자액이 6,000원이잖아요. 그죠? 6천만 원인데 저당상수가 0.2잖아요. 6이 10이니까 얼마겠어요? 1200이겠죠. 그러면 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요령을 알려드린 거죠.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원리금이니까. 그러니까는 융자금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저당상수 하면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배열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30번에 보시면 또 부채 감당률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 뭐를 빨리 구해야 돼요? 네, 순영업소득 일단 구하시면 되죠. 저당상수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겠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금이 6천이고 저당상수가 0.1이니까 6천 곱하기 0.1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0%. 600이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순영업소득 구하면 되죠. 유효조소득이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업경비가 유효조소득의 몇 프로래요? 55%. 55% 계산하면 2200이죠. 그럼 4천에서 2200 빼면 남는 게 1800이죠. 그럼 3 나오겠죠. 그죠? 4천에 50%면 20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55% 줬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는 게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만 이게 갖고 계시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죠. 대입만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면 뭐 1분 정도에 풀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했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주는 계산 문제는요. 대부분 1분 안에 풀게끔 기본적으로 배열은 해줘요. 단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간단하게 푸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잘못 휘말리면은 시간만 뺏기는 거죠.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가 중간에 실려 있으면 나중에 풀어야 돼요. 아마 계산 문제를 안 풀고 이론만 풀어도 한 35분 정도 쓰실 거예요. 35분을까지 해서 계산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35분까지 학개론을 어떤 40분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민법으로 가셔야 돼요. 계산 문제를 풀겠다고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계산 문제를 한 10문제 나와 있다. 문제당 한 2분 걸리면 거기서 한 20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분을 이미 이론 풀 때 썼는데 20분을 계산 문제 쓸 때 쓰면 55분을 쓴 상태에서 민법을 넘어가게 되면 절대로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나머지 시간이 45분밖에 없는데 마킹할 시간도 생각해야죠. 그러면 나중에 민법을 한 10개 정도로 찍어야 되는 문제가 불상사가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에 대해서 40번까지 한 35분 정도에 풀었으면 일단 어디로 가서 민법도 가서 80번까지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밸런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 대한 거를 해봤을 때 얘는 내가 답인지를 전혀 못 찾겠다. 그러면 그거 풀 바에는 차라리 간단한 계산 문제 있죠. 그것도 순서를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게 레일리하고 허프가 자신 있으면 그게 나와 있으면 그것부터 풀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들어가야지 또 계산 문제도 순간에 걸려있다 따라서 순서대로 풀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 지금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죠? 문제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요. 5개는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40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몇 번, 35번까지만 푼다라고 가정하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근데 어차피 계산 문제를 넘기고 가게 되면 40문제를 다 푸는 꼴이 아니라고요. 10문제 나오면 학개론에서 30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30분 만에 기본적으로 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법 넘어가면은 민법도 한 40분 정도 걸리면요. 기본적으로 한 35번, 뭐 35번 정도까지는 대부분 한번 갈 수 있을 거예요. 30번 넘어서까지는. 그러니까 가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따져봐야 돼요. 대충 내가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게 몇 개가 되는지. 그거 가늠해가지고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시간도 난이도예요. 시간도. 시간 배정에 실패하시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보실 때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풀 수 있구나. 아니다. 뭐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또 되잖아요. 웬만하면 또 그죠? 60점 우리가 또 할 수 있게끔 그죠? 표정이 뭐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6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이 학원은 여기 앉아있는 그 분들이 다 합격한다고 그래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이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격률로 승부해야 된다고요. 여기 지금 밖에 여기 그 사무실 가게 되면 저기 30회 수강생 그 이거 있어요. 시간표. 저기. 여기 뭐죠? 이거 원서 접수, 이게 원서 접수 기한이 되면 이게 막 인터넷 이런 데 뜬다고요. 검색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막 이렇게 뜬다고요. 또 그거 보고 이제 나도 한번 이거 도전해 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학원으로 문의 전화를 한다고요. 문의 전화를.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이제 김총각인가? 김총각 일찍 와갖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분도 있고, 그죠? 걱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공부하는 페이스들이 떨어지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25회를 제일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지난 10년 사이에 아주 쓰러진다는 얘기죠. 진짜. 옛날에 진짜 예전에 안 그랬었어요. 진짜 열심히도 하셨거든요. 문제 쉽게 나왔을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부터 안 그래요. 참 희한한 얘기죠.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이게 초반에만 조금 하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합격을 하실 텐데, 그게 시간을 다 쓰시고, 그렇잖아요.
300일 중에 지금 한 240일을 쓰신 거예요. 300일 중에. 나머지 한 60일 남아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다 300일을 플러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네, 이 바닥을 떠야죠, 이거. 그렇죠? 자, 31번에 보시면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대상 부동산의 대부 비율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대부 비율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 가격이 얼마라고 줬어요? 10억이라고 줬죠. 그렇죠? 그러면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원리금을 융자금으로 나누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저당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원리금을요, 저당상수로 나눠주게 되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융자금을 구할 수가 있죠. 기본식이죠. 똑같죠. 분수식에서. 그러면 거기 보시면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를 줬어요? 1억 줬잖아요. 저당상수 얼마 줬어요? 5억 나와요. 그러면 10억이 5억이면 50%죠. 뭐. 그죠? 간단한 논리죠. 조건이 그렇게 3개밖에 없잖아요. 3개밖에. 그죠? 매매 가격하고 부채 서비스액하고 저당상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억이니까 10억에 5억이면 몇 프로겠어요? 대부비율이 50%죠. 이거는 뭐죠? 우리가 뒤에 가서 수익 가격 구할 때 똑같은 논리로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도 뭐 구하냐면요. 순수익을 뭐로? 환원율로 환원하면 뭐가 나와요? 수익 가격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수익 가격 있죠? 이거 순수익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환원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수익 가격에다가 환원율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순수익 나오죠. 그쵸? 똑같은 거죠. 그냥.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구하냐 뭐 이런 건데 분수식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으니까요. 그냥 대입만 하시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순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고요. 얘가 할인율이 10%로 오면은 얘는 1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억에 1,000만 원이면은 몇 프로 나오겠어요? 10% 나오죠. 그러면 수익 가격이 1억일 때 환원율이 10%면은 얘 1,000만 원 나오죠. 뭐 똑같은 비율이죠. 뭐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요. 32번에 다음 자료를 보고 부동산의 대출 가능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우리 그때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에서 DTI 기준에서 계산할 때 요건 알려드렸죠. 여기가 뭐가 되고요. 연 저당상수가 됐을 때 이게 0.1이면은 위에 거 금액 구해서 10배라고 그랬었죠.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연소득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DTI 비율 곱하면 되죠. 여기 지금 기타 부채가 없으니까요. 조건상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DTI가 몇 프로예요? 40%. 5천에 40%면 얼마? 2천이잖아요. 0.1이면 10배니까 2억이겠죠. 답이 2억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무슨 수준인 거예요? 암산 수준이죠. 그 대입만 할 수 있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0.1이고 연소득이 5천이잖아요. DTI 비율을 40%를 줬으니까 5천에 40%면은 얘가 2천 나오잖아요. 얘가 0.1이면은 위에 금액의 10배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네, 2억. 이렇게 해서 그럼 뒤에 가시게 되면 33번 있잖아요. 그죠?
33번. 아, 근데 먼저 그거 구하기 앞서서 밑에 35번이 있죠. 자, 우리 이제 이거 기억하시나요? 앞에서 그 가격 탄력성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 수혜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10% 상승했을 때 얘가 0.5면 수혜량은 이 크기만큼 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계산할 때는 10 곱하기 얼마? 0.5 하면은 얘가 몇 프로가? 5%가 줄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건 하에서 만약에 가격이 몇 프로 변했냐 그러면 5%를 뭐로? 0.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얘가 몇 프로? 10% 나오죠. 그러니까 분자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고요.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니까 나눠서 분모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도 똑같죠. 35번에 보면 순 영업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1800이죠. 부채 감당률이 얼마? 1.2. 부채 서비스액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800을 1.2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얼마? 1500.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런 배열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런 거는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해보셔야지 감이 와요. 늘어나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해보시게 되면요. 학계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가 참 단편적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에서 나오는 거는요. 또 왜 쉽게 인식을 하냐면 선생님이 가면서 같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대입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라고 해주면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실전에 가서 막상 부딪히면은요. 이건 뭐 어디선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전혀 뭐 뭘 물어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계산에 대한 것이 있으면은 뒤로 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히 그거를 붙잡고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이론을 확실하게 풀어가지고 기본 점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죠? 나중에 그 안에서 시간이 만약에 몇 번 그래도 여유는 생기거든요. 그 안에 시간이 돼서 한 2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문제 하나 풀어서 확실하게 답을 맞출 수 있으면 계산 문제는 답만 풀이만 과정만 정확하면 답은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만 이제 조금 해보시면 되죠. 이번에 여기도 원서 접수 다 하셨고 같은 학교로 배정되신 건가요? 대부분? 거의 어디로 가서 시험 보세요? 충대? 다 충남대에서 보시나요? 그러면은 나중에 연변으로 잘 했으면은 같은 교실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연번으로 만약에 접수를 다 해줬다 그러면. 그래서 아니 그것도 이제 시험 운이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바로 대각선 쪽에 우론 쪽에 앉아 있으면 그죠? 그러면 뭐 한두 개는 필히 도움받을 수 있죠. 그 사람하고 의사랑 관계없이 풀다 보면 대부분 이게 책상이 면적이 대부분 이만하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여요. 그거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8페이지에 33번에 요것도 이제 계산해서 이제 쭉 푸는 거죠. 이거는 뭐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금융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잠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